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입국한 지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또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만 외출이 허용됐지만 백신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에 대한 외출과 외박도 허용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온 중국 곳곳에서 집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봉쇄,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중국인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무통장 입출금 금액을 축소하고 개인이 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전화회선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처벌순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상륙하면서 주택과 도로가 파손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허리케인은 열대 폭풍으로 약화했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다시 세력을 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내일 0시부터 입국 1일차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회의 모두 발언해서 내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지난달 1.3%에서 이달 0.9%로 더 감소했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며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지고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2천여 명 적은 28,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600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 2만 3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7월 8일 이후 12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신규 환자 중 국내 발생은 2만 8,221명, 해외 유입은 27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52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4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406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중국 곳곳에서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년 가까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억눌려온 중국인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0일 가까운 봉쇄에 성난 주민들이 닫혀있던 출입문을 열어젖힙니다. 인권 문제로 도마에 오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당국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남부경제특구 선전에선 시위대와 방역복을 입은 경찰 사이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로 코앞인 홍콩에서 입국 격리가 폐지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허난성 정저우의 대학생들은 국경절 연휴 때 집에 보내달라며 집단 항의에 나섰습니다. 불만을 달래긴 해야겠는데 10월 당대회를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쌀포대를 뜯어서 쏟아붓고 멀쩡한 달걀을 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 영상, 가뜩이나 부글거리는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려온 관변 농계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닥을 친 위안화 가치와 개발도상국 평균을 밑도는 경제 성장률 전망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N차 봉쇄에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순응해온 중국인들도 참을성을 잃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혈액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우리나라에선 오직 헌혈을 통해서만 혈액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혈액을 관리하고 병원에 공급하는 혈액원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서 각종 사고나 재난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대비 시설도 대부분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1시 40분,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난 화재의 불길이 혈액 보관실에 덮쳐서 10,000팩 가까운 혈액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지은 지 40년이나 된 데다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화재 진압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국 대다수 혈액원이 이런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란 게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관리하는 전국 15곳 혈액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년 전에 지어진 경기혈액원 단 한 곳. 혈액원은 대학병원 등과 달리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부분 스프링클러 없는 저층 건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건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지진과 같은 외부 재난 상황에 취약한데 상당수 혈액원은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부산의 경우에는 5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에서 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YTN 취재진이 직접 혈액원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1990년에 설립된 서울 남부혈액원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긴 했지만 건물 건축 때부터 들어가야 할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화재뿐 아니라 외부 충격이나 오염 등에도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창틀 곳곳에서 물이 새고 혈액 장비 일부는 고무관이 찢어진 채 방치되는 등 깨끗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은 구조란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예산이었습니다. 혈액원만을 위한 예산 항목이 없고 복지부가 필요한 경비를 그때그때 보조해주다 보니 시설 전반을 보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시설 자체가 가장 최신화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다뤄짐으로써 어떤 수혈자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헌혈자는 2년 전보다 월 평균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상황. 한 방울마저 소중한 착한 피를 전담 관리하는 혈액원 시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혈액 관리, 혈액원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노후화된 시설 그리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혈액원이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공개검증을 제안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의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티스 세포 내 존재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지난 여름 낙동강 녹조가 심해지자 환경단체와 학계가 낙동강물을 원수로 하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고 주장하면 환경부가 반박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환경부는 먹는 물 소질 감시 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분석법과 환경단체가 사용한 효소 면역 분석법을 비교해서 정부 분석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위험을 무릅쓰고 허리케인의 중심을 관통하는 연구자들의 모습 보셨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이 이연이 덮친 미국 플로리다는 주택이 파손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60cm에 달하는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플로리다 지역은 5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홍수 피해가 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깃발이 찢겨나갈 정도로 강력한 폭풍우가 쉴 새 없이 불어닥칩니다. 야자수 머리가 매섭게 휘날리고 몰아치는 폭우에 도로는 침수됐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던 카메라에 불 켜진 입간판이 쓰러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Please tell me you are recording. 허리케인이 핥히고 간 주택가는 곳곳이 파손되거나 불이 났고 강풍에 날려 곤두박질한 주택도 눈에 띕니다. 도로 표지판이 뽑혀 쓰러졌고 고속도로 아스팔트는 흉측하게 뜯겨 나갔습니다. 간밤에 급습한 허리케인에 주민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Yes, my stomach was in knots. I was kind of scared for my children and I didn't want to leave our stuff. That's all we have. 시속 250km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이언으로 저녁에 비상사태가 내려진 미국 플로리다. 수백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고난과 인명피해가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60cm에 달하는 강우량으로 플로리다는 5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 보험금 청구액이 무려 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This could be the deadliest hurricane in Florida's history. We're continuing to see deadly rainfall, catastrophic storm surges, roads and homes flooded. 플로리다를 훑은 허리케인 이언은 위력이 다소 약해졌지만 동부 해안을 빠져나간 뒤 또다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향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3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인데요. 반면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의 17.5%로 이제 3년 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지난 2018년 고령 사회가 된 뒤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불과 7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이는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일본보다 3년 빠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노인은 이렇게 빠르게 늘지만 이들의 형편은 쉬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에스토니아나 슬로베니아 등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인 10명 중 6명 정도는 여전히 일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자아실현도 그렇고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좀 일을 하면서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난 10년 동안 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가족과 노후 관련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부양할 거란 기대는 많이 줄어든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늘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계속되는 고물가에 뭐 하나 사 먹기가 두려운 요즘인데요.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에 이어서 커피나 집밥 반찬까지 편의점에서 사 먹는 소액 쇼핑족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편의점 내부에 얼음컵을 손에 든 줄이 이어집니다. 출근 시간대부터 직장인들이 잇따라 찾으면서 커피 머신 5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커피를 타 먹는 방식이다 보니 인건비도 들지 않는데요. 이 커피 한 잔 가격은 1,200원에 불과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원두 가격 상승 등으로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자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우선 편의점이 어디에서나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자주 이용하는데 가격도 프랜차이즈 커피점에 비해서 더 싼 편이고 맛도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실제 이 편의점 커피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0% 넘게 늘었습니다. 외식 물가는 물론 식자재 값도 줄줄이 오르다 보니 편의점에서 반찬을 사려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한 끼 해결하기 편하도록 각종 밑반찬을 주요 품목으로 내놓은 건데 퇴근길 1인 가구 구매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0% 넘게 많이 팔렸습니다. 맛도 있고 가격도 괜찮아서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딱 먹기 좋은 정도의 양이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종종 이용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고물가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마트처럼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해 싼 값에 내놓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각종 식자재와 생활용품에 이어 최근엔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우유까지 등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신선 제품과 반찬류 등을 저희가 싼 값에 출시하고 우유가 특히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어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싼 값에 출시하여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반값 치킨과 피자가 큰 관심을 끈 데 이어 편의점 소액 쇼핑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시민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로도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반도체 등의 생산이 줄면서 전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8월 전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7월 0.3% 줄어든 데 이어서 2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8월 소비는 승용차와 의복, 식음료품 등의 판매가 늘면서 전월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소비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끊고 8월 반등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자동차 등의 수입이 늘면서 8.8% 증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의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국채지수를 관리하는 FTSE 러셀은 현지 시간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등재된 만큼 내년 9월 세계국채지수에 공식 편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채지수의 추종 자금은 약 2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가입하면 50조에서 6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한 세계국채지수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입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소지가 석 달간 25억 달러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차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무역소지 대책에 전기요금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30원 올리거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하면 3개월 동안 무역소지가 25억 달러 정도 개선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산업용 전기 50%를 쓰는데 영업 성적이 괜찮고 정유사는 횡재세 이야기도 나온다며 지금 원가 70% 정도로 공급하는데 그걸 더 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 대해서 증권회사들이 대거 반대 매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0%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보다 800포인트나 하락하자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선 계좌의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해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겁니다. 9월 26일 기준 국내 5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15,000여 개로 9월 초에 5,000여 개와 비교해 3배나 늘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하며 금융위원회를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은 개인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가는데요. 개인 투자자 재산 탈취 수준입니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국은 공매도 금지 등 증시 안정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3,5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선 4,800억 원 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이득을 봐도 그거를 결국은 달러화로 환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나가야 되는데 달러화 환전할 때 환차손이 더 커질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자. 이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30.6%로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2월 외국인 비율이 39.2%였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9%포인트 가깝게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기 자금을 투입해 지수 급락을 억제하는 정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경제적으로 힘겨운 서민들을 울리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수법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되면서 피해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무통장 입출금 축소와 대포폰 개설 제한 등 맞춤형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47살 A씨는 카톡을 통해 가짜 구속영장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3억 원을 가로채 조직원에게 보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만 있으면 ATM기에서 1회 최대 100만 원씩 무통장으로 나눠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송금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인데 보이스피싱 범들의 전형적인 송금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는 지난 2017년 2,470억 원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무려 7,74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쪼개기 송금 방식에 사용됐던 무통장 입금의 경우 송금액을 1회 최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ATM을 통해 무통장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를 수상하게 노려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검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수를 기존의 월 150개에서 3개로 대폭 줄입니다. 이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하반기에 본격 도입해 신분증 도용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주요 거점국들과도 공조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1900년대 중반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주택 인테리어 양식인 미드 센추리 모던이 최근 다시 인기를 얻으면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인 르 코르비지에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